조금만, 조금만, 내 손을 잡아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작은 해안마을. 하윤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하윤이는 파도 너머로 무언가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엔 부표나 폐타이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윤이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남자는 검은색 잠수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파도가 그를 바위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하윤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바위에 부딪혀 다칠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하윤이는 재빨리 엄마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남원 해변이야. 빨리 와. 사람이 물에 빠졌어. 뭐? 하윤아,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 119 먼저 불러. 하윤이는 전화를 끊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변에 놓여있던 밧줄을 집어들었어요. 엄마가 해녀 일할 때 쓰는 밧줄이었죠. 하윤이는 밧줄 끝에 오렌지색 튜브를 묶어 남자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야 튜브가 남자의 팔 근처에 닿았어요. 하윤이는 파도의 흐름을 읽으며 튜브를 남자 쪽으로 밀어 넣었고 다행히 남자의 팔이 튜브에 걸렸습니다. 하윤이는 있는 힘껏 밧줄을 당겼습니다. 9살 소녀의 힘으론 벅찼지만 하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자를 모래사장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발이 모래에 푹푹 박히고 손바닥이 따가웠지만 계속 당겼죠. 그때 마을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윤아, 우리가 할게. 김할아버지, 빨리요. 아저씨가 숨을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마을의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민호 아저씨가 바다로 뛰어들어 남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남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김할아버지가 남자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해. 빨리 구급차 와야 하는데. 제가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하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긴장감도 있었지만 침착함도 있었어요. 박 아저씨가 하윤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윤이, 내가 이 사람 구한 거야. 정말 대단하다. 그때 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이 아저씨가. 은서는 딸을 꼭 안았다가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찢어진 잠수복을 걸친 채 축 늘어진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은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어떡해. 은서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고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저 눈매, 저 코, 저 입술.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하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그리움, 원망, 미련.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왜 울어? 아니야. 하윤아, 엄마 괜찮아.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달려와 남자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죠. 보호자분이신가요? 구급대원이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하윤이를 보며 물었어요. 이 친구가 구조했다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같이 병원 가실 건가요? 네, 갈게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올라탔죠. 구급차 안에서 남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태준아, 정말 너야? 왜? 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김할아버지가 구급차 문을 닫기 전에 물었습니다. 은서야, 저 사람 진짜 아는 사람 아니가? 너 얼굴이 완전 새하얗더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놀라서 그래요. 사람이 바다에 떠내려왔으니까. 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귀포 의료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왜 이렇게 차갑고 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윤이도 엄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나오는 쉬쉬 소리,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 그리고 은서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죠. 은서는 남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상처투성이 손. 10년 동안 이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남자를 응급실로 옮겼고 은서와 하윤이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하윤이는 젖은 교복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은서는 겉옷을 벗어 딸에게 입혔습니다. 하윤아, 무섭지 않았어? 응,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냥 엄마 생각하면서 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은서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구했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아찔했죠. 만약 하윤이가 다쳤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서의 머릿속은 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저 남자, 정말 태준이 맞는 걸까요?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저희는 구조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은 심한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였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빨리 받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머리에 타박상이 있고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외상 후 기억장애로 보이는데 정확한 진단은 더 검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 신원 확인할 만한 게 있었나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거요. 잠수복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표도 지갑도.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억상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은서를 알아볼 수도 없겠죠.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경찰에 실종 신고 조회를 해봐야겠네요. 환자분은 지금 안정되었으니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윤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우리 들어가 볼까? 아저씨가 깨어났대. 응. 두 사람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남자. 아니, 태준.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간에 여자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낯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정신이 드세요? 은서의 목소리에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마르고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물 좀. 은서가 재빨리 물컵을 들어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귀포 의료원이에요.
바다에서 표류하시다가 이 아이가 구했어요. 은서는 하윤이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하윤이에게 향했어요. 하윤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강하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태준은 하윤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처음 보는데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렸습니다. 고마워. 하윤이가 날 구해준 거구나. 정말 용감하구나. 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태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이름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주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저씨는 지금 기억을 잃으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충격 때문에 그런 거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대. 기억을 잃었다고요? 태주는 자신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있었는지, 가족은 있는지. 모든 게 안개 속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엄마, 그럼 아저씨 이름이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이름이 필요하겠네.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 삼촌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잠수복준자로. 태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원래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준 삼촌. 네, 좋아요. 준 삼촌. 좋은 이름이다.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준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아이와 이 여자 곁에 있으면 왠지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준 삼촌, 아프지 않아요? 바다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응.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 하윤이가 구해줘서 살았어. 정말 고마워. 태주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윤이가 먼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준 삼촌 손 되게 차가워요. 엄마 담요 더 덮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은서가 나가려는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기, 성함이. 아, 저요? 송은서예요. 하윤이 엄마고요. 저희는 남원읍에서 펜션을 운영해요. 은서. 그 이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은서를 바라보았어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요? 무언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은서 씨, 혹시 저를? 아니에요. 저희는 오늘 처음 봤어요. 하윤이가 구조했고요. 은서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왔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태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최근 실종 신고된 사람 중 태준과 맞는 사람이 없었고 지문 조회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준 씨, 퇴원하시면 어디 갈 데가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서가 말했어요. 저희 펜션에 빈 별채가 있어요. 거기 머물러도 돼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신원도 확인 안 된 사람인데. 괜찮아요. 하윤이가 구한 분인데 그냥 내보낼 순 없죠. 일단 기억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요. 은서의 제안에 태주는 감사했습니다. 사실 은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신원 불명의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이 태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 날 은서의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 돌담길, 유채꽃밭. 태주는 그 풍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 삼촌, 저기 봐요. 저기가 우리 학교예요. 하윤이가 신나서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학교를 바라보았어요. 작고 아담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학교 재밌어. 네.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아빠 이야기 나올 때는 좀 슬퍼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서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있잖아. 응, 알아. 엄마가 최고지. 하윤이는 다시 밝게 웃었지만 태주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어요. 본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별채가 있었죠. 은서가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별채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화장실. 그리고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태주는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그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바다가 무섭기도 하고 편하기도 했죠. 준 삼촌. 하윤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하윤아. 하윤이는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플라스틱 상자였습니다. 이거 삼촌 드릴게요. 제가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들이에요. 예쁘죠? 상자 안에는 알록달록한 조개 껍데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것, 분홍빛 나는 것, 소라 모양, 조약돌처럼 매끈한 것. 태주는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부드러운 곡선, 거친 표면, 각기 다른 무늬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하윤아. 소중하게 간직할게. 삼촌, 기억 안 나서 많이 무섭죠? 하윤이의 맑은 눈동자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섭고 답답해.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 마치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대요. 삼촌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윤이의 말에 태준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하윤아, 고마워. 정말. 그리고 삼촌, 우리 친구예요. 저 아빠 없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아빠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삼촌이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면 좋잖아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이 아이. 왠지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 같은 것. 그래, 우리 친구하자. 준 삼촌이 하윤이 친구할게. 태준은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태준아, 우리 아기 봐. 정말 예쁘지?
태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착각인가?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은서는 문틀에 기대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둘이 친부와 딸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은서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별채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하윤이가 준 조개 껍데기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에, 이 펜션에 은서와 하윤이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펜션 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은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낚시 도구를 다루는 법, 밧줄 매듭 묶는 법, 작은 보트 정비하는 법. 모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죠. 준 씨,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을 청년 이준호가 고장난 선회기 엔진을 가져왔을 때 태주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분해하고 고쳤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어떤 부품을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제가 어떻게 아는 거죠? 이야, 준 씨 원래 정비 일 하셨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주는 해양 구조 전문가였으니까요. 배와 해양 장비를 다루는 게 일이었죠. 10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다녀왔어요. 하고 씩씩하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윤아, 무슨 일 있어? 은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윤이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다음 주에 아빠와 함께하는 날 행사가 있대.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온대. 하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윤아, 괜찮아, 엄마. 나 혼자 갈게. 선생님이 엄마가 와도 된대. 근데 나만 엄마가 오면 애들이 또 물어볼 거잖아. 하윤아, 아빠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죠. 은서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윤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줄 수 없는 자신이 1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그 사람이 모든 게 미안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하지만 하윤이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별채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본채 창문으로 모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은서가 하윤이를 달래는 소리, 하윤이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울먹이는 소리. 태준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은서 씨, 제가 하윤이 학교 행사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네. 무슨? 어제 우연히 들었어요. 하윤이가 아빠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제가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촌으로라도 가면 하윤이가 덜 외로워하지 않을까요? 은서는 태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더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건지도 몰랐어요. 준 씨, 하윤이가 절 구해줬잖아요. 저도 하윤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하윤이를 보면 자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윤의 아빠인 줄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딸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윤이한테 물어볼게요. 하윤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준 삼촌이 같이 가준다고. 응, 삼촌이 하윤이랑 같이 가고 싶대. 좋아. 나 정말 좋아. 하윤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서는 웃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행사 당일 태주는 은서가 빌려준 깨끗한 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하윤이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하윤이가 태준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준 삼촌. 하윤아, 기다렸지? 하윤이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태준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왠지 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게 솟아올랐습니다. 준 삼촌, 저기 제 친구들이에요. 소개해 줄게요. 하윤이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태준을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우리 준 삼촌이야. 와, 하윤아 삼촌 멋있다. 키도 크고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태준은 쑥스러웠지만 웃었어요. 운동장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인 삼각 달리기, 풍선 터트리기, 보물찾기. 여러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윤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신나 보였습니다. 아빠는 아니지만 삼촌이라도 함께 와줬으니까요. 첫 번째 게임은 3인 삼각 달리기였습니다. 태준과 하윤이는 발목을 끈으로 묶었어요. 준 삼촌, 제가 느려도 괜찮죠? 당연하지. 천천히 가도 돼.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태준과 하윤이는 하나, 둘 구령을 맞추며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삐걱거렸지만 금방 호흡이 맞았습니다. 태준은 하윤이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뛰었어요. 하윤이가 비틀거리려고 하면 재빨리 어깨를 잡아줬죠. 준 삼촌, 더 빨리 뛰어도 돼요. 아니야, 우리 속도가 딱 좋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하윤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기억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준 삼촌, 우리 3등 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정말 잘했어. 중간에 한 번도 안 넘어졌잖아.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윤이 삼촌이시죠? 두 분 호흡이 정말 잘 맞으시네요. 마치 평소에도 자주 같이 노르신 것 같아요. 아, 그냥. 하윤이가 잘 따라와줘서요.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아빠랑 딸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와 딸. 만약 자신에게 딸이 있다면 하윤이 같은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게임은 풍선 터뜨리기였습니다. 아빠가 풍선을 들고 있으면 아이가 다트를 던지는 거였어요. 태준이 풍선을 들고 서자 하윤이가 다트를 던졌습니다. 벅, 벅. 두 개를 명중시켰어요. 하윤아, 대단한데.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다트 진짜 잘해요. 하윤이의 말에 태준은 은서를 떠올렸습니다. 은서. 그 여자도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싱글맘으로 하윤이를 키우면서 펜션까지 운영하고 해녀일도 하고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보물찾기였습니다. 운동장 곳곳에 숨겨진 종이 쪽지를 찾는 거였어요. 하윤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쪽지를 찾았고 태주는 하윤이를 따라다니며 높은 곳에 있는 쪽지를 대신 떼어줬습니다. 준 삼촌, 저기 나무 위에도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삼촌이 떼어줄게.
태주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쪽지를 떼어 하윤이에게 건넸어요. 하윤이는 쪽지를 펼쳐보고는 소리쳤습니다. 대박! 1등 당첨이에요. 정말 우리 하윤이 최고다. 태주는 하윤이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하윤이는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웃음소리.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준 삼촌,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같이 가줄 거죠? 그럼 당연하지. 하윤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갈게.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삼촌 멋있다고. 하윤이가 더 멋있었어. 다트도 잘 던지고 보물도 잘 찾고. 그치? 나 잘했지? 하윤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하윤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는 아니지만 삼촌이라도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3등도 하고 1등 당첨도 됐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대단한데. 은서는 웃으며 말했지만 태준과 하윤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 둘이 정말 친부와 딸인데 모르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은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서 씨, 하윤이 정말 잘했어요. 똑똑하고 용감하고. 준 씨가 잘 봐주셔서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하윤이랑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온전히 행복했어요. 이 작은 소녀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악몽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아이의 손,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태준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빠. 누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지?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며칠간 태준은 밤마다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거친 파도, 가라앉는 사람, 닿지 않는 손, 그리고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어느 새벽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어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은 모래사장에 놓여있던 어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낚시 그물과 밧줄들이었죠. 그물을 정리하다 보니 밧줄이 바위 틈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바위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밧줄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태준은 반사적으로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가 스쳤어요. 거친 파도 속, 침몰하는 배, 필사적으로 뻗은 손,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태준아, 손 놓지 마. 형, 형. 물속에서 가라앉는 남자. 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파도에 밀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남자의 손이 태준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으악! 태준은 밧줄을 놓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머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을 쉴 수 없었죠. 형, 미안해, 미안해. 태준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르며 가라앉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것. 나는 비겁자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펜션에서 일하고 있었고 태준은 별채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침에 악몽 때문에 피곤했거든요. 하윤아, 저기 바위 뒤에 큰 소라 있어. 친구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윤이는 바위 쪽으로 갔어요. 정말 큰 소라가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소라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으악!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이끼 때문이었어요. 하윤이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깊었고 조류가 강했어요. 하윤이는 허우적거렸습니다. 으아.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어른 불러. 빨리. 민지가 펜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하윤이가 물에 빠졌어요. 은서가 펜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태준도 별채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하윤아.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바다에서 하윤이가 조류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은서가 물에 뛰어들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보다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완벽한 다이빙 자세로 물에 입수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고 하윤이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조류의 방향을 읽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헤엄쳤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속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였어요. 태준은 빠르게 하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윤이는 겁에 질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하윤아, 괜찮아. 삼촌이 왔어. 태준은 전문적인 구조 자세로 하윤이를 확보했습니다. 한 팔로 하윤이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팔로 헤엄쳤어요. 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비스듬히 빠져나왔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해변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하윤이를 모래사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하윤이는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은서가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윤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은서는 하윤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 어떻게 한 거죠? 물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던 자신의 몸. 조류를 읽고 구조 자세를 취하고 가장 안전한 경로로 탈출하던 그 모든 것. 이건 단순히 수영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 씨, 대단하네요. 저렇게 빨리 헤엄칠 수 있어요. 구조하는 자세가 완전 전문가 같던데요. 준 씨 원래 구조대원이었나 봐요. 사람들의 말에 태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구조대원. 그 단어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준 삼촌. 하윤이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삼촌. 고마워요. 삼촌이 아니었으면.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하윤이를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하윤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은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둘이 서로를 모르면서도 본능적으로 끌리고 있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걸까요?
모두들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준 씨, 정말 고마워요. 하윤이를. 괜찮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마치 원래 하던 일처럼. 준 씨는 아마 물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금 전 구조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물속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태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이 손은 분명 많은 사람을 구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태주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거친 파도, 차가운 물, 그리고 구조복을 입은 남자들. 태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형, 저기 한 명 더 있어요. 태준아, 빨리 가자. 두 사람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배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나가. 빨리 나가. 형, 같이 가요. 내 발이 끼었어. 너라도 나가. 안 돼요. 형. 태준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당겼어요. 하지만 물의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형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태준아, 살아. 형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형, 형아.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형, 민수 형. 미안해. 미안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형. 자신과 함께 일했던 선배. 그리고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 아래 잔잔히 일렁이는 바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 바다는 더 이상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삼킨 바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바다. 다음 날 마을 이장 김철수 할아버지가 은서를 찾아왔습니다. 은서야, 잠깐 할 말이 있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둘은 펜션 앞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준이라는 사람 말일세. 어제 하윤이 구조하는 걸 봤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옛날 기억이 나더군. 김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뒤적이더니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았어요.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구조대원들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해양 안전 교육을 하러 왔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중 한 명.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태준이었습니다. 10년 전의 태준. 이 사람. 지금 은선의 펜션에 있는 준 씨랑 똑같지 않나? 할아버지. 10년쯤 전이었어. 제주해양구조대에서 자주 우리 마을에 와서 훈련하곤 했지. 그때 이 청년도 있었어. 이름이 윤태준이었네. 은서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참 착했어. 우리 어르신들 도와주고 아이들한테 수영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지. 무슨 사고요? 유람선 전복 사고. 기억 안 나나? 10년 전 여름에 제주 앞바다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잖아. 구조팀이 출동했는데 구조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살아남은 대원들 중 한 명이 실종됐다더군.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윤태준이었어. 그럼 준 씨가. 그래.
내 생각엔 저 사람이 그 윤태준 맞는 것 같아. 얼굴도 똑같고 구조 솜씨도 그렇고. 김할아버지는 은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야, 너 그 사람 아는 거지?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있잖아. 하윤이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그 청년이 사라진 게 10년 전이고 하윤이가 9살이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 할아버지. 그리고 하윤이랑 그 사람. 참 많이 닮았어. 눈매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그렇고. 은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은서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네.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나? 김할아버지가 떠나고 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태준을 바라보며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태준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구조일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죠. 은서와 사랑에 빠졌을 때 태준은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 이 일 정말 좋아. 사람들을 구하는 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그 사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사라졌고 은서는 혼자 남겨졌어요. 저녁 은서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펜션 뒷마당 벤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 준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준 씨의 과거에 끔찍한 일이 있었다면 그걸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을까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고 싶어요. 아무리 끔찍해도 그게 저니까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요.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 씨, 사실은 은서 씨, 혹시 저를 아세요? 태준의 질문에 은서는 움찔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은서 씨 표정이 너무 놀라셨어요.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처럼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은서 씨를 보면 이상해요. 왠지 편안하고 동시에 가슴이 아파요. 준 씨, 우리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우리는 알았어요. 어떤 사이였나요?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은서 씨,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준 씨는 10년 전에 저한테서 떠난 사람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은서 씨를 떠났다고요? 네. 아무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왜? 왜 제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은서는 김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사고, 동료의 죽음, 태준의 실종.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구하지 못한 거군요. 그래서 도망친 거고, 은서 씨도 버렸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네요. 동료도 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준 씨, 그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은서 씨.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미안해요. 태준은 돌아서서 별채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방 안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왜 떠났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지만 은서를 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던 거야. 태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준 삼촌. 하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었어요. 하윤이가 작은 손에 따뜻한 우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드세요. 엄마가 슬플 때는 따뜻한 거 마시면 좋다고 했어요. 태주는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촌,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야, 하윤아. 싸운 건 아니고. 삼촌이 예전에 좋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잘은 모르겠어. 아직 기억이 다 안 나거든. 근데 너희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일을. 하윤이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래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대요. 하윤이의 말에 태준은 울컥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하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삼촌, 저는 삼촌 좋아요. 삼촌이 예전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구해줬잖아요. 하윤이는 태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팔로 태준의 허리를 감싸며 삼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태준은 하윤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은서는 하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은서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은서는 하윤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서는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별채. 그 안에서 태준도 괴로워하고 있겠죠.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간의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은서를 피했고 은서도 태준과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하윤이는 여전히 태준을 따랐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준은 새벽마다 해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조각들만 떠올랐죠. 어느 새벽 태준이 해변에 서 있을 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서야, 나 이 일 정말 좋아. 알아. 태준이 구조 일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 맞아. 누군가를 구하는 거. 정말 보람 있어. 은서야, 나 평생 이 일 하고 싶어. 그래. 나도 태준이가 좋아하는 일 했으면 좋겠어. 나는 태준이 응원할게. 은서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준아.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서. 자신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동료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는 정말 비겁했구나. 태준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는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펜션 손님 받느라 바빠서 하윤이가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하윤이는 엄마 방을 청소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젊은 엄마의 사진.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하윤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10년 전 모습이라 지금보다 젊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준, 삼촌. 하윤이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봤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와 준 삼촌이 예전에 아는 사이였다는 건 알았어요. 엄마가 말했으니까.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니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윤이는 한 장의 사진을 더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배가 조금 나온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 혹시 임신했을 때? 설마. 하윤이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윤아, 뭐하니? 은서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딸이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하윤아, 그건 이 사람 준 삼촌이잖아. 엄마랑 준 삼촌이 왜 같이 찍었어? 그것도 이렇게 친하게. 은서는 사진을 가져가려 했지만 하윤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말해줘. 준 삼촌이 누구야? 엄마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엄마. 이 사진 속 엄마. 배가 나왔어. 혹시. 하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에요. 엄마. 설마. 준 삼촌이 내 아빠야?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엄마. 대답해봐. 준 삼촌이 내 아빠 맞아?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왜 말 안 해줬어? 왜? 나 아빠 없다고 친구들한테 말했어. 아빠 없어서 외로웠어. 근데 아빠가 있었어. 여기. 바로 옆에.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은서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하윤이는 뿌리쳤어요. 싫어. 엄마 거짓말쟁이야. 준 삼촌도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말쟁이야. 하윤아, 그게 아니야. 준 삼촌은 기억을 잃어서. 그럼 엄마는 왜 말 안 해줬어? 나한테도 삼촌한테도. 엄마가 겁이 났어. 너한테 상처 줄까 봐. 이게 더 상처야. 나 싫어.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 하윤이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은서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소리를 듣고 별채에서 나왔습니다. 하윤이가 울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윤아. 태준은 하윤이를 쫓아갔습니다. 하윤이는 해변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태준이 따라왔을 때 하윤이는 바위에 기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가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하윤아,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하윤이는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저씨가 내 아빠야? 정말?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방에서 사진 봤어. 엄마랑 아저씨가 같이 찍은 사진. 엄마 배도 나와 있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대답 못했어. 그럼 맞는 거잖아. 아저씨가 내 아빠잖아. 태준은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윤이가 자신에게 낯설지 않았던 이유, 묘한 친밀감을 느꼈던 이유, 보호하고 싶었던 본능적인 감정,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모두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윤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나도 몰랐어. 진짜야.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기억을 잃어서. 정말 몰랐어. 하윤이는 태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내 아빠야?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니. 9년 동안 이 아이 곁에 없었다니.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너를 버렸어.
내가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 내가 자라는 것도 못 봤어. 아빠가 너무 나빴어. 정말, 정말 미안해. 하윤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아빠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 엄마랑 둘이서 행복했어. 그래, 그랬겠지. 하윤이는 강하고 씩씩한 아이니까. 근데 가끔은 외로웠어. 친구들 아빠 보면 부러웠어.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여기 있었어. 옆에. 바로 옆에. 미안해, 하윤아. 기억을 잃어서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태주는 하윤이를 안으려 했지만 하윤이가 피했습니다. 싫어. 나 아직 모르겠어. 아빠라는 게 실감 안 나. 하윤이는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주저앉았어요. 하윤아.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딸. 9년 동안 몰랐던 딸. 이제야 알게 된 딸. 나는 정말 최악의 아빠야. 그날 밤 제주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빗줄기가 땅을 때렸어요. 태주는 빗속에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윤이가 자신의 딸이라니. 9년 동안 딸 곁에 없었다니. 태주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으악! 태주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대형 유람선 침몰 사고. 출동한 해양구조팀. 함께 일했던 선배 구조대원 김민수. 거친 파도 속에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하던 그날. 태준아, 저기 한 명 더 있어. 형, 위험해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어요. 괜찮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하지만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민수 형이 배 안에 갇혔습니다. 태주는 필사적으로 형을 구하려 했지만 물의 압력이 너무 강했고 형의 발이 철판에 끼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 포기하지 마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태준아, 안 돼. 넌 나가. 안 돼요. 같이 나가요. 태주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힘껏 당겼어요. 하지만 형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형의 손이 태준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태준아, 너라도 살아. 내 인생 살아. 형아. 민수 형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다른 구조대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어요. 배는 완전히 침몰했고 민수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태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민수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민수 형은 죽었는데 자신은 살았다는 게. 그리고 은서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태준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구조대원이라는 직업을, 사람을 구하는 태준을 존경했죠. 하지만 태준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를 구하지 못했어요. 은서야, 나 더 이상 너 곁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태준아,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은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막노동을 하며 자신을 벌하듯 살았어요.
몇 달 전 부산에서 자비를 하던 중 우연히 제주 해역 조사 프로젝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출장. 태주는 제주에 가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그런데 조사 작업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닷속에 불법으로 투기된 산업 폐기물들. 엄청난 양이었어요. 태주는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불법 투기를 주도하던 조직. 그들은 태준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밤에 작업선을 습격해 폭발물을 설치했고 배는 폭발했습니다. 태준은 바다에 빠졌고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윤이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 형, 미안해요. 은서야, 미안해. 하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태주는 빗속에서 울었습니다. 1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은서를 버린 후에 딸을 몰랐던 아픔.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은서 씨, 모든 걸 기억했어요. 은서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구조사고, 민수 형, 내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윤이가 내 딸이라는 것까지 다 기억났어요. 태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하윤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나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요. 민수 형을 잃은 죄책감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당신도 우리 아이도 모든 걸 버렸어요.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이한테 말해야 해요. 제대로 다 말해줘야 해요. 네, 알아요.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윤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부터 엄마도 울고 아빠도, 아니, 준 삼촌도 우는 걸 봤거든요. 하윤아. 은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해준 게 있어. 미안해. 이 사람이, 준 삼촌이, 내 친아빠야. 하윤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아빠가 기억을 잃어서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태준이 하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버렸어. 내가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 내가 처음 걸음마한 것도, 처음 말한 것도, 학교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못 봤어.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10년 전에 큰 사고를 겪었어. 아빠가 존경하던 형님을 구하지 못했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 너희 엄마도 너도 모르고 도망쳤어. 하윤이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 아빠 필요 없어.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 하윤아, 아빠가 없어서 힘들었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서 정말 외로웠어. 아빠와 함께하는 날 같은 행사 있을 때마다 혼자인 게 부끄러웠어. 근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면 어떡해?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미워.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갔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윤이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당연해요. 하윤이가 날 용서할 리 없죠. 나도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은서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윤이도 태준 씨도. 우리 모두. 그런데 그때 은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송은서 씨죠? 윤태준과 함께 있는 차갑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윤태준이 보면 안 될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무슨 조용히 하세요. 윤태준이 우리 일에 대해 경찰에 말하면 당신 딸이 다칠 거예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준 씨, 혹시 무슨 일이에요? 지금 협박 전화가 왔어요. 태준 씨가 뭔가를 봤다고. 경찰에 말하면 하윤이가 위험하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불법 폐기물 투기. 그걸 촬영한 것.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조직. 은서 씨, 하윤이 어디 있어요? 방에. 태준은 재빨리 하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윤아, 하윤아. 태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펜션 앞에서 출발하는 걸. 뒷좌석에 하윤이가 보였습니다. 입이 막혀 있었어요. 하윤아. 태준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차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납치됐어요. 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해경에도. 하지만 협박 전화가 상관없어요. 이미 하윤이를 데려갔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윤이가 위험해요. 태준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든 게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은서 씨, 저 나가봐야 해요. 하윤이를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바다예요. 분명 바다로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법 폐기물 투기 조직이에요. 증거를 없애려면 바다에서 처리하려 할 거예요. 태준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은서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 멀리 배 한 척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태준은 마을 어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태준 씨, 안 돼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하윤이가. 우리 딸이 저기 있어요. 태준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딸을 반드시 지킬 거였습니다. 태준은 마을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바다로 나갔어요. 은서도 함께 탔습니다. 둘이서 가는 건 위험했지만 딸을 구하는데 엄마가 빠질 순 없었죠. 태준 씨, 바다는 괜찮아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10년 전 사고 이후 바다 공포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윤이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요. 배는 빠르게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큰 어선이 보였어요. 불법 투기 조직의 배였습니다. 저기 하윤이가 있을 거예요. 태준은 배를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수복을 입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입는 잠수복. 손이 떨렸지만 태준은 침착하게 입었습니다. 은서 씨는 여기 있어요. 경찰이 오면 신호 보내주세요. 태준 씨 혼자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 이 일 전문가였잖아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지만 아직 할 수 있어요.
태준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바다. 10년 전 민수형을 삼킨 바다. 그 바다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무섭긴 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은서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저도 하윤이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돌아와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수 형이 가라앉던 순간.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반드시 구한다. 태준은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헤엄쳤습니다. 10년 만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자세로 효율적으로 조용히 목표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큰 배 밑으로 접근했습니다. 배 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를 어떻게 할까? 바다에 던져. 증거 없애야 해. 윤태준 그 자식은 어디 갔어? 찾아서 같이 처리해야지. 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일단 하윤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배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태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오랜만이었지만 구조훈련 때 배운 기술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하윤이를 발견했어요. 하윤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태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쉿. 조용히 해, 하윤아. 아빠가 왔어. 태준은 재빨리 하윤이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아빠. 응, 하윤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준은 하윤이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어요. 뭐야?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하윤이를 자기 뒤로 숨겼어요. 윤태준. 내 이 자식이 직접 왔구나. 하윤이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보내줘. 안 돼. 넌 우리 일을 경찰에 말할 거잖아. 증거도 찍었고. 너랑 그 애. 둘 다 여기서 끝이야.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하윤이를 꼭 안았어요. 하윤아, 눈 감아. 아빠. 태준은 남자들과 싸웠습니다. 구조훈련 때 배운 격투 기술들. 10년 만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도 쓰러뜨렸습니다. 빨리 가자, 하윤아. 2 사람은 갑판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저기다. 잡아. 태준은 하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아, 믿어. 네. 아빠 믿어. 하윤이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요. 그럼 뛰어. 태준은 하윤이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2 사람을 감쌌습니다. 하윤이는 순간 패닉 상태가 되려 했지만 태준이 단단히 안고 있었어요. 하윤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숨 참아. 조금만 참아. 태준은 하윤이를 안고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배에서 남자들이 불빛을 비추며 찾았지만 이미 2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윤이가 숨을 헐떡였어요. 아빠.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엄마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가자. 태준은 한 팔로 하윤이를 안고 다른 팔로 헤엄쳤습니다. 전문적인 구조 영법이었어요. 하윤이도 엄마에게 배운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은서가 있는 배가 보였습니다. 은서 씨. 태준 씨. 하윤아. 은서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태준은 밧줄을 잡고 하윤이를 먼저 올렸어요. 은서가 하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엄마. 하윤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준도 배에 올라왔어요.
그때 해경배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불법 투기 조직의 배를 포위했어요.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모두 배 밖으로 나오세요.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태준이 촬영한 증거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해경배에서 세 사람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양쪽에서 부모가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태준이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서웠는데. 아빠가 와줘서 괜찮았어. 미안해, 하윤아. 아빠가 늦게 와서. 아니야. 하윤이는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날 구해줘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9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아빠도 힘들었지? 응? 아빠도 혼자 힘들었잖아. 나쁜 꿈도 꾸고. 무서웠잖아. 하윤이의 말에 태준은 울컥했습니다. 하윤아. 나도 처음엔 아빠가 미웠어. 왜 우리 버렸어? 왜 엄마 혼자 두고 갔어?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윤이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빠가 날 구하러 왔잖아. 무서운 바다에. 아빠 바다 무서워하는 거나 알아. 근데 날 위해서 들어갔잖아.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거. 하윤아. 태준은 하윤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서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길면 몇 달. 재판 끝나고 조직이 완전히 소탕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떠나는 거예요? 태준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꼭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태준 씨. 은서 씨, 나 10년 전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당신을 버리고 하윤이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하윤이 꼭 지킬 거예요.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릴게요. 우리 기다릴게요. 마지막 날 세 사람은 해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은 나무배를 만들었어요. 태준이 나무를 깎고 은서가 밧줄로 묶고 하윤이가 조개 껍데기로 장식했습니다. 이 배 이름 뭐로 할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파도 위의 조각. 하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만난 조각들처럼 이제 하나로 맞춰지는 거잖아. 그래, 좋아. 파도 위의 조각. 세 사람은 완성된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노을빛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배는 파도를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어요. 아빠, 꼭 돌아올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약속할게. 하윤이 생일에는 꼭 돌아올게. 내 생일 12월 15일이야. 까먹으면 안 돼. 안 까먹어. 우리 딸 생일을 어떻게 까먹어? 태준은 하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이는 아빠 목을 꼭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하윤아. 정말 많이 사랑해.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10년 전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은서와 하윤이는 해변에 서서 태준을 배웅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은서와 하윤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었어요. 흔들리면서도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